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표저로 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법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하죠.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로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헌법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권의 그런 측면을 보면 인권이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온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각 개별 국가의 헌법에 들어가서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인권 조항에 들어감으로써 각 국가의 헌법 질서 내에서 보장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국제 인권법적으로 보면 국제 인권 문서들이 이제 세계 대전 이후로 세계 인권 선언이나 뭐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국제 인권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이제 헌법 내로 헌법적인 시각에서 좁혀서 보면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좀 더 맞긴 맞는데,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헌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에서 좀 보면 인권이라는 표현이 좀 더 널리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로 법학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학에서는 기본적 인권,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도 펀더멘털 라이트라고 해서 예,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보편타당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헌법에 이건 미국인데 미국의 얘기이긴 한데 특히 헌법의 양대 산맥은 인권 보장, 상권 분립이잖아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인권 보장이 왜 중요하냐? 저희 대한민국 헌법을 열어보면 인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인권에 대한 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권력, 입법기관, 정부, 행정부, 사법기관,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조항이 먼저 우리 헌법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 인권 선언과 그러니까 인권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라든지 헌법의 발전되어 온 역사를 보면 같이 가는 거죠. 헌법은 인권 없이는 인권과 함께 같이 발전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연역을 살펴보면 어쨌든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영국의 관리청은 여러 마그나 카르타 계속 계승되고 온 여러 인권 문서들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권리들이 직접 그 종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종이에 들어간 것이고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강조해서 봐야 될 건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776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등 이미 1700년대 후반 이 정도면 이미 근대 국가가 탄생되는 시점이잖아요. 국왕의 이제 절대 왕정이 좀 붕괴되면서 나름의 이제 민주주의가 싹 트는 그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치 체계도 변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 내에서 인간이라고 하면 보편타당이 가져야 되는 그런 권리들에 대한 의식이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연방 헌법 이후에 이제 수정헌법 조항으로 권리장전 조항이 들어갔었고 우리 48년도 대한민국 건국헌법에는 21개 인권 조항이 있었고 지금 이제 좀 더 많아졌죠. 내용이 있었고 요 48년도와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49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국제 인권 조약 같은 걸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그 인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최초로 들어가서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영국 대원장을 보면 그것도 이거 검색해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1215 마그나 카르타 구글에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처음에 아까 본 봉건적인 특권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교회에 관련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 특권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특권들 보장되는 내용이 나오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런 자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게 하나씩 던져지면서 나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먼 라이츠 이제 인권에 대한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요즘은 보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 배웠던 건데
여기서 뭐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자유권이랑 사회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권, 사회권을 왜 굳이 뭐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구별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국제인권규범 하에서는 자유권 규약이라고 하는 B 규약, 그리고 이제 사회권 규약이라는 A 규약이 이제 다른 국제인권 법의 측면에서는 양대산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양자로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 외에 이제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첨부 인권적인 측면이 있는 거랑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정법 질서 내에서 법률 유보 하에서 그게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권은 정말 그 핵심적인 그 이미 뭐 국가 이전부터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그런 권리라고 친다고 하면, 또 어떤 권리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는 그게 구체화되는 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권, 사회권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비규약, 이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비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고 하는 A 규약 같은 형태로 국제인권 문서로는 이렇게 이제 양대산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제가 보통 인권법 강의를 할 때는 자유권, 참여권, 청구권, 사회권 이 네 가지 분류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자유권, 참여권, 청구권, 사회권과 다 결부될 수 있는 평등권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인권의 여러 다양한 부류 중에서는 자유권, 참여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이제 그 인권법을 공부하는,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 헌법에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 종류가 엄청 많은 거죠. 뭐 생명, 신체, 양심, 표현, 뭐 평등, 재산.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면 너무 많으면 또 잘 식별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에 있는 10조부터 그 인권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이제 36조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약간 그 가지고 있는 권리마다 표현의 형식이 좀 달라진다. 자유권일수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권 내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내지 천부인권, 자연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일수록 문장이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좋은 가치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진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가진다는 표현을 드는데 특히 이제 24조, 27조에 있는 이제 이런 그 참정권 내지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은 가지긴 가지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라고 해서 좀 구체화, 그 기본권을, 인권을 좀 구체화할 만한 내용이, 그 선거권 공모다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으로 약간 기본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슬쩍 들어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인데 24조, 27조 이런 내용을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수식어가 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권을 이제 그 법률로서만 가진다기보다 이 선거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약간 선거권을 뭐 그렇게 법률에서 나타난 법률상 권리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하지만 앞에 나서 말하고 있는 자유권과는 전통적인 자유권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권을 분류되는 것들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걸 알겠는데, 권리를 가지는 걸 알겠는데, 요 자유를 가지는 거랑 권리를 가지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여기도 뭐 법률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그 최저 한도는 어떤 것인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법률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사실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세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재정 능력에 따라, 아니면 국가가 이게 복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오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자유권이 필요한 것이고,
선거권 이런 뭐 참정권이라든지 청구권은 국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 나가서 거긴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법률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회권 같은 부류들은 사실은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정 능력 그리고 이제 이 복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 이제 그 스탠다드 때문에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통적인 느낌의 어떤 그 인권은 앞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 되셔서 있죠. 여기는 미국의 연방 헌법에 있는 뒤에 있는 이제 그 인권 조항 추가됐잖아요. 수정헌법에 있는 인권 조항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76년도 권리장전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하면 요새는 또 크롬이나 뭐 아니면 그 엣지 같은 거 사용하면 이제 번역이 잘 되잖아요. 번역되는 거 보시면 실제 요때 당시에 쓰고 있는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런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들 다른 것도 이제 박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방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형성하고 요구하는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소극적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고 좀 약간 뭔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 더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것은 국가로부터 오는 침해를 방어하기는 최후의 수단인 거니까 최후 수단으로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유형을 바라보는 것은 자유권을 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보면 사실 우리 아까 헌법 조문의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잘 안 거지는데 보시면 앞에 주체를 보시면 다 모든 국민은 적어져.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게 보시죠. 모든 국민은 이게 쭉 내렸으면 됐겠네요. 모든 국민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권은 국민만 가진 거죠. 국민이라고 하면 뭐 자연인이랑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연인이랑 법인 포함되는 건가? 국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형식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국민은 딱 진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긴 하지만 원래 휴먼이니까 외국인도 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보면 여기 신체 자유, 이런 신체 자유 있는데 이런 신체 자유는 자연인이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인도 가능한 거냐라는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그 헌법상의 표현은 국민은 맞다. 국민은 맞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국제 인권 규범이나 문서를 보면 당연히 휴먼이라서 휴먼 모든 인간이기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포함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포함될 것이고 뭐 그 범위에서 미성년자 포함될 건지 아니면 아예 태아나 뭐 진짜 배아나 뭐 이렇게 더 그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단계 뭐 그 정도까지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 자연인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요 자연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로 이 인권의 주체로서 이제 문제가 헌법상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이냐 법인이냐. 일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어쨌든 민법을 공부해야 하면 자연인과 법인을 같이 배우기 하기 때문에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인권의 주체가 모든 인권을 다 뭐 가지고 있다 볼 수 없겠죠. 신체 자유 이런 거 가질 수 없겠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언론 기관의 자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재산권 법인도 재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없지만 뭐 그 양심의 자유라든지 사제 광고를 부과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 성질 범위 내에서는 법인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일단 성질상 포함되는 건 포함될 것이고 나아가서 왜냐면 법인의 종을 따지다 보면 이제 사법인이 아니라 공법인,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법인도 포함될 것이냐라고 하면 약간 애매해질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공법인 중에서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범위 내라든지 적어도 이제 그 일반 인간이랑 준해서 법인 일반 사법인과 준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또 같이 쓸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은 걸 뭐 외국인 다 뭐 인정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천부 인권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라고 하면 좀 더 뭐 그 자유권이라고 하면 보다 외국인에게도 보편 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인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참정권을 한다. 정치적 기본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또 예를 들면 청구권,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각종 청구권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정해주면 모르겠는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사회권, 적극적으로 복지국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법률상 보장된 건 모르겠는데, 법률상 외국인에게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 보장된 건 모르겠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헌법상 외국인에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종 헌법재판소에 간 이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들을 보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보면 외국인 관련 내용들은 제가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거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보통 천부 인권성 내지 자연권성을 가지는 기본권은 외국인이 다 인정되겠죠. 하지만 사회권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인정되는데 그것도 법인에게 인정될 것 같은 거에서만 기본권 성질에 따라 정확히 기본권의 성질을 따라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공법인이다. 공법인.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 좀 보시면 당연히 거기도 인정되는 거,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재산권의 보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항유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이런 것도 항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권 보장 규정 관련돼서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 조직에 있는 공법인은 기본권을 이제 따라야 하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따라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정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 공제 사건에서 보듯이 공법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한정돼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 자연인이지만 일단 공무원은 신분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본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하지만 항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집에 적어도 퇴근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럴 때는 같이 겸유한다. 공인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내용인 것이고, 실제 넘어가면 공무원에게 어떤 나름의 선거 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간다고 하면 아무리 제한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제한이 되는지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판례들이 뭐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 판례는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합헌이지만 미래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논란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런 이제 공법인 공무원 같은 경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왜냐면 기본권은 국민이 가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수범자로서 그 기본권의 그 수규자로서 일을 복무를 해야 되는 거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법인 없거나 있다고 공무원 자연인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넓은 의미에서 제한이 가능하긴 하다. 그렇게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자유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의 종류, 인권의 종류 중에서는 사실은 자유권이 가장 중요한데, 자유권 중에서도 좀 포괄적인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개발적인 자유, 아까 봤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자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신체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이라는 자유도 있긴 하지만 요걸 포괄하는 하나의 또 그 상위 개념으로서 포괄하는 마치 최우수단인 거죠. 최우수단의 포괄적 자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랑 뒤에 행복 추구권이 같은 문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분석해 보면 인격권 앞에서 인간의 존엄에서 인격권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행복 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앞에 먼저 나오는 1문의 내용이면 뒤에 나오는 거 후단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다 안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내용 좀 보시면 헌법 10조에 대해서 인격권, 행복추구권 보장하고 있다. 10조에 말하는 인격권에는 명예에 대한 게 포함된다. 그래서 인격권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잖아. 국가로부터 방해받는 거에 전제가 되는 게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 조건이잖아. 이게 이제 나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일반적인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인격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추구권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행복추구권의 아류로서 특히 이제 그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던데요. 우리 헌법 7성의 예정 인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다. 되게 멋진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고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당연히 이제 포섭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자기결정권, 내가 책임진다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따라서 정하겠다는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 아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그 다른 개별적 자유권에서 포섭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권리에 이제 빗대서 사실은 이제 약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인권이 널리 보장되면 참 좋겠는데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참 이렇게 뼈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30조 2항을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 권리 그렇게 좋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무슨 자유 있어요, 국민에게 무슨 자유 있어요, 무슨 자유 있어요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약간 산통 깨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한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할 수 있어. 그래서 제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고 일단 헌법에서는 모든 권리도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 적당히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적당히 해야 되고, 그거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을 써야 된다. 법률 없이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회의체로 통과시킨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감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멱살 잡으러 하는 거잖아요. 멱살 잡고서 저항해라는 표현인 거죠. 어쨌든 그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랑 사회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약간 그 심사 강도에서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면 전통적인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보통은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하긴 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적절한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 데 그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다운 렉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권을 보시면 사회권은 아직 일단은 먼저 밑밥을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헌법의 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좋은 얘기는 알겠는데 나 지금 헌법재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특히 이제 입법부 법률을 만든 입법부 또 그걸 구체적인 행정 입법이나 아니면 기타 처분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행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 이불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리해서 마치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일단은 이제 그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정말 최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사회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적당하고 적정한지는 사실 나도 좀 알기 쉽지 않다. 물론 다 받으면 어떤 그 극부적인 것들을 다 받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긴 내용들은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근데 자유권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자유권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 정당해? 적절해? 필요 최소화냐? 그 제한에 필요한 그 그러니까 공익 필요성이 그렇게 높아? 바로 그냥 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내리꽂는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쓴 것 자체가 뭔가 좀 미안하다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하면 참 좋긴 한데 헌법재판 이거 재판인데 좀 한계가 있다. 왜냐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알기 쉽지 않아서 아예 안 했거나 현저히 불리한 거 그 정도만 아니면 일단은 헌법재판에서는 위원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인권들의 개별적인든 포괄적인든 또 뭐 인권들이 있잖아요. 인권의 종류가 있는데 보장했다고 하는데 37조 2항에서는 결국 그것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한다는 자체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하려는 공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이 부득이하게 더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 테스트 자율권 특히 제한하는 요 네 가지 테스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다라는 점. 이거 관련돼서 법치주의의 원리랑 같이 결부시켜서 본다고 하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기본 용어에서 특히 법률 유보. 그래서 이 법률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 자유를 제한할 때는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스스로 규정해야 된다.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데 이 법률이 단순하게 법률에게 아주 만연하게 근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어. 인권 제한할 수 있어. 이런 수단을 제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점.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개념에 제휴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유추해석 금지 있지만 실제 법치국가 실현 나가서 자의금지, 과잉금지 원칙이 도출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국회 입법제랑 입법 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구체적으로 비례 원칙 내지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방법의 적절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자금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적인 정당성을 가지되 상대방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법 위반 사항을 행정 질서 버리는 과태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합법으로 가실지는 입법 재량에 선택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본 거죠. 아래 거는 피해 최소성인데 입법자는 공익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도 최소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예 애차에 존재 자체 여부보다는 방법이나 절차 제한하는 것이 낫다는 거잖아. 보면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랑 기본권 행사의 여부니까 전부잖아. 있냐 없냐 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기본권 행사를 일단 보장해주고 방법으로서 좀 컨트롤하는 것이 낫은 거 아니냐.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위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스탑을 해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의 균형성은 항상 이제 교량을 해야 되는 건데 공익, 사익. 사익은 사실은 기본권, 인권인 거잖아요. 내가 침해되는 인권을 따져보시는 거고 정당화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뭐냐면 비교 형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경제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좀 그 값이 나오면 비교하기 편할 텐데 사실 사회과로서 법학에서 그 비교 형량하는 게 쉽지는 않죠. 계량화해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로에서 자석들 안전띠를 매지 않고 내가 아까 자기 결정거 있었잖아. 내 행복 주권거 있으니까 사고 나도 내가 책임져서 내가 죽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근데 고속도로에서 그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자석 안전띠 매라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행복 추구권 내지 자기 결정권으로서 보장되는 도로에서 자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가 어쨌든 공익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때 비교 형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헌법재판소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도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스포츠 즐기는 그런 거 자기결정과 행복 추구권이랑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사고 나면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이 위험에 있어서는 큰 사회적 부담을 한다. 교통사고 처리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자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다. 동승자 피해 증가한다. 그래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석 안전띠를 착용 의무를 지게 되면 뭐 약간의 다투표현한 경미한 부담일 뿐이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어디 묻고 어디 수갑 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경미한 부담에 불과하고, 그리고 걸렸다고 해도 뭐 범칙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범칙금 제도 자체가 어쨌든 경미한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련된 이거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사회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한하려는 사입보다 이 공익의 보호의 요소가 훨씬,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법의 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논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일단 인권의 제한까지 이제 쉬지 않고 달려와 봤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인권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일단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인권의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어디죠? 예, 요거 자유권이야, 자유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자유권이고, 헌법에서 기본권을 공부할 때는 요거 좀 따로따로 뜯어서 참정권 초과 따로 보고, 여기 사회권 따로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각 권리에 걸쳐 있는, 이렇게 밑에 걸쳐 있는 게 평등권이 있거든요. 평등권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등권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이랑 평등권, 사회권 정도를 잘 이해하는데, 특히 자유권만 잘 이해하면 인권은 그렇게 또 배워볼 만합니다. 있는 건 좋은데, 권리가 있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37조 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이 테스트의 각각의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끊으셔서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인권의 충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